자유한국당에서 민주공대를 보기 시작했나 봐요. 이해찬 의원 편을 갖고 논평을 내고 이종석 그거 업로드 하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 논평을 냈더만. 이해찬 의원 거부터 기사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소위 연속 집권론. 이해찬 의원은 계속 집권을 말씀하시고 제가 연속 집권을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연속 집권이 좀 부드러운데 개념을 그걸로 가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민주공대를 키워주시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노력에 정말 경의를 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오늘은 뿌듯한데 이렇게 두 분을 좌우로 모시고 하니까. 민주당이 담론을 주도했던 시기가 최근에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민주주의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그때 담론이 하고 부 대통령 때 이제 소위 분권 예, 좀 있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죠.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께서 지식인 사회의 주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국은 정치는 맨 마지막에는 담론과 이데올로기인 것 같아요. 예, 국장님. 빨리. 지금 국장님과 이 바쁘게 통화하시는 이 모습이 꼭 나중에 나가야 돼요. 오케이. 방송 준비 중에도 본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국의 자치는 계속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에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늘 제가 앞에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을 민주주의 또는 동네 민주주의. 오늘은 그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방자치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 한 분, 경기도 한 분, 경기도 한 분, 서울 한 분 이렇게 사이좋게 모셨는데요. 제 왼쪽에는 경기도 시흥시장이신 김윤식 시장님이 계시고요. 제 오른쪽에는 서울 성북구의 구청장이신 김영백 구청장님. 이번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또 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 둘 다 잘생겼다 그러면 혹시 둘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 차이점 말고 공통점 몇 개로 시작해 본다면은 두 분 다 이제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를 안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다르죠. 예. 여기는 3선을 하셔서 예.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예, 짝퉁이지만 삼선입니다. 짝퉁이지만 예. 보궐 한번 했기 때문에 네. 2.5네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은 재선을 하셨는데 예. 출마를 아예 스스로 안 하기로 하셨고 네. 도저히 당선될 자신이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자, 그렇게 하여간 이번에 출마를 안 하시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3선을 하셔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한 분은 재선을 해서 열화와 같은 어떤 요청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출마를 안 하고 다른 이제 개척을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인데 즉 두 분 다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면은 일종의 제대 말년이에요. 네. 지금 이제 한 5개월 남았잖아요. 제대 말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평소와 지금 시장, 구청장으로서의 업무나 이렇게 일하는 게 거의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좀 풀어졌습니까? 레임덕. 네, 아니면 요새 주로 그 이전과 달리 이제 나는 기초단체장으로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또 앞으로 몇 달 제일 주력하시는 게 뭔가요?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근데 이 갈참이 되니까요. 예. 갈참. 예. 듣기가 서운하네. 아, 이제 잔소리 좀 줄이고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말도 줄이고 하자라고 하는데 잔소리는 예전 직원들한테 이게 8년 9년의 경험이 쌓이니까 자꾸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 초조감까지 겹치니까 자꾸 잔소리도 늘고 더 챙겨나게 되고 예. 더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상된 레임덕일 텐데 이거 대단하세요. 어떠세요? 요새. 저는 사실은 불이 최근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났잖아요. 네, 인명피해도 많고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약간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밤에 2번이나 자다 깼어요. 혹시 우리 동네 불이 날까? 최근에 내가 그동안 좀 작게라도 불난 적 있나요? 예, 성북에? 한 2 있어요? 군데 작게 네, 인명피해는 그러니까 없고 집에 집.
집하고 상가에. 그래서 이제 뭐 500만 원,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네. 아 이게 이제 그동안 내가 뭐 했지? 제대로 돼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제적으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신경을 혹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신경을 써오셨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그건 좀 놓친 거 아니야 이런 예. 마음이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민간의 돈벌이를 네. 잘 시켜주는 게 공공에 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일이고 그래서 필요한 규제는 다 완화시켜줘야 된다. 그게 안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풍조가 그렇죠. 예, 행정과 뭐 무조건 정치에 규제는 만연해 풀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도 이제 무감각했던 거 아닌가. 혹은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적극 대응하지는 못하고 어찌 보면 시민들 편에 서서 안전을 위주로 좀 치열하게 싸우는데 좀 덜 내가 예민했구나 이런 이제 반성도 드니까 말씀대로 저도 이제 갈참이 되니까 오히려 더 밤에 진짜 스스로 놀라서 두 번이나 깼거든요. 여기는 갈참이 되니까 이제 내 걸 다 쏟아붓고 더 잘 돼야지 하는 것 때문에 한편 초조 한편 잔소리. 여기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막판에 그리고 앞으로 불나면 안 되지 하는 것 때문에 또 잠도 깨시고 그게 참 그렇군요. 하긴 이게 세상이 불만 나면 또는 어디가 날씨만 추워도 야 이거 대통령이 잘못 아니야? 우리 구청장이 잘못 아니야? 우리 시장이 잘못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막상 단체장들은 갖게 되는군요. 한편으로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반 공무원 출신들이 아니시잖아요, 두 분이. 네. 청와대 근무를 전에 노 대통령 때 하셨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제 구청의 비서실장을 했죠. 구청의 비서실장 하죠. 국회 보좌진은 안 하셨나요? 예,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하셨고. 예, 예. 그럼 시의원도 안 하셨고. 예. 저는 행정 사이드에서만 그러니까 구청에 그러네요. 그것도 성북구청의 비서실장을 6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근무를 4년 한 6개월 그러면 했으니까. 나이가 예. 성북구청의 일과 청와대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은 저는 재정구 의원님 비서실에 막둥이 비서로 그럼 국회 몇 년 경험하셨네요. 하고 예. 네네. 그다음 95년에 네. 4대 경기도의원 도의원 하셨고 하고, 국회 경험하셨고 우리 노무현 행자부- 정부 끝자락에 행자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그렇죠. 또 잠깐 그때 했었고요. 누구셨죠, 장관? 박명재 장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가 계시. 좀못 가게 공무원들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의리가 없어요. 거기가 공무원 출신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공 출신이군요. 재정구 의원님이 얼마 전에 기일이셨던 것 같은데요. 벌써 19주기 했습니다.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희에게 또 그리운 이름 중에 한 분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걸 늘공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공무원으로 네. 출발하신 분들과 다른 경력을 가지셨어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장관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한 분들이 야 그래도 국회의원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도 하는데 두 분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기초단체장 경험을 하셨는데 행자부 뭐 또는 뭐 국회 뭐 청와대 이와 다른 공간으로서의 물론 장이 좀 특별한 거겠지만 기초단체장의 매력은 뭐였습니까? 먼저 한번. 예, 우리 뭐 김유식 시장님 사실은 아주 어려울 때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에 아주 희망도 주고 했었던 게 있으니까 뭐 저보다 잘 아실 텐데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우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정치적 매개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저한테 매력이었고요. 특히나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선출단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을 어떤 자리보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그들의 고민, 고통, 요구, 웃음과 눈물 이런 걸 이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였다는 게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청와대 경험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이고 전국적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서 어찌 보면 주로 통계, 지표, 숫자, 뭐 전국적인 어떤 평균, 뭐 주로 이런 걸 다루는 행정부에서 그렇죠. 일하다가 그래프를 보다가 예. 실제 그래프 안에 사람들의 들어있는 얼굴을 보게 사람을 보는 되고 거죠. 거기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눈물을 보게 되고 그렇겠네요. 하면 예,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두 번째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를 1,5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조직 지휘해서 제가 책임지고 그래, 그거 참 예, 매력적인 그 구상을 거예요.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일종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86세대인데 자 86세대에 지금 국회의원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학생회장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또 변했는데 실제로 우리 정치의 진입이 옛날에는 독립운동하던 분들, 그 다음에 군인들, 공무원들, 그 다음에 뭐 학생운동한 분들 이제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국회 보좌진 출신이거나 지방자치를 거친 분들이 이제 중앙정치로 가는 단계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86 출신인데 두 분은 그렇게 보면 상당 기간의 정치적 경험을 중앙정치도 보셨지만 직접 일선에서 더구나 책임을 졌다는 경험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 아까 그거의 매력이 뭐였는가 어떠셔요? 그 우리 국회나 또 우리 당을 볼 때 느끼는 답답함 같은 게 있는데 똑같은 사안도 국회의원님이나 중앙당 당직자분들이 보는 이 각도와 또 강도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이런 게 사뭇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당이나 국회가 지방 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 단체장 또 지방 의원들하고 호흡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드리고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되니까 2015년 2월 전당대회 때는 우리 기초단체장 한 명이 지도부에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인천 박우섭 선배님이 총대를 메고 예. 근데 그때 중앙대의원이 모여서 하는 잠실체육관 투표에서는 그렇죠. 1등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참 괜찮은 분인데 지금 우리 당에 안 계시죠? 네. 아이고, 참. 뭐 이제 국민의당도 탈당하고 이제 아마 무소속으로 네. 계실 모양이던데요. 근데 그만큼 우리 중앙 대의원들께서도 그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때 그래서 정말 그게 몇 년이었죠? 박우섭. 2015년 2월 전당대회요. 그럼 벌써 3년 전에 전당대회인데 현장에서 1등을 했다. 분위기가 아주 네. 뜨거웠어요. 네. 그거는 엄청났습니다. 그때 박우섭 구청장의 연설을 잘했다.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에이 뭔 기초단체장이 최고위원이야 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이미 주민들 토대가 가까이에 있었다. 있는 우리의 논리와 호소에 그렇겠네요. 그만큼 중앙 대의원들께서 네. 공감하셨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게 이제 네. 아까 그 참 의미 있는 얘기네요. 저 윤식영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2010년도에 그렇게 큰 어찌 보면 국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는 라이터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결국 생활임금제도 그렇고 우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도전숙 했던 각종의 이제 이런 지역의 정책들이 결국에는 이게 내 삶을 바꾸는데 동네마다의 작은 노력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겠다. 저거 잘하면 이런 그러니까 이제 유형들이 네네. 뭐 좀 한번 사고를 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 같은 거를 네. 우리 대의원들도 사실은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전당대회 분위기장이 사실 엄청났거든요. 분위기가 와와그리는 함성이 8명 대의원 중에 그 후보 중에 1등을 했을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엄청났죠. 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과거에는 군인 또 그래요. 테크노크라트들 바뀌어온 거죠, 이게 그리고 시대의 이제 흐름으로. 학생운동의 명망가들 이런 식으로 늘 소위 말하는 중앙 정치가 네. 그렇게 어떤 특정 그룹에서 외부 수혜지죠. 수혈을 네. 하면서 구성이 되고 작동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방자치 20여 년의 역사가 축적되면서 맞습니다. 이제는 주민들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자원들이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우리 맞습니다. 사회도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하나를 뺐는데 사실은 이제는 지방자치 출신, 국회 보좌진 출신, 그리고 정당의 당뇨 출신, 또 정당의 청년당원 출신 변해가는 것이고 누가 중앙정치로 가는 그런 어떤 풀이 되는가 그것 자체가 사실 정당 정치가 이제는 성장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고 예.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여간 그런 어떤 현장 대중과 직접 결합하면서 정치도 하고 더구나 지금 연배에 1,500명 시흥은 몇 분이죠? 건강보험이나 그게 복지 다 포인트 하면. 받는 기준으로는 2,00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0, 2,000명 정도의 직원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일을 해본다는 경험은 어마어마한 것이요. 사실 그런 매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제가 이거 참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라는 건 뭐 정치 시작할 때부터. 서울시장을 진직 그러게요. 예, 도전하셨었어요. 아니 뭐 38 해봤어요. 예, 그런데 그거 말고 야, 온양 같은 것 얘가 좀 그렇습니다. 온양은 좋잖아요. 따뜻하고 그렇죠. 온천도 있고 온양 같은 곳에 시장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잠깐 일하는 다른, 재미는 있습니다. 네, 다른 근데 말씀인데 여기서 가기 전에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민주당이 네. 민주연구원의 원장님이 직접 이런 담론의 장소 이런 공간에서 사실 저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드디어 이제 우리 당도 세상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담론을 펼쳐갈 그런 장이 이제 열리는구나. 그래서 원장님 오시고 이게 생긴 변화로 알고 그러니까요. 조금 더 띄워주셔도 됩니다. 아니 정말 당의 밑변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예, 네. 소위 말하는 중앙당은 그런 변화를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 당의 민심이 계속 커질 수 있는 토양과 시스템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민주연구원이 우리 김민석 원장님 취임하시고 그 당의 연구 성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이렇게 맞아요. 지역에 있는 우리한테 뿌려주는 그런 것도 저 시장님 예. 감사하지만 우리끼리 칭찬은 착한 거고 그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시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고요. 예. 아유 무한하시게 제가 좀 아재 개그를 했는데 아니 말씀 중에 굉장히 재밌는 단어 몇 개 나왔어요. 사뭇, 갈참, 미심. 제가 딱 듣다가 아이 참 정겹다. 그걸 또 캐치해내시네. 그 지금 두 분 다 또 공통점이 저희 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우리 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좋은 정책들을 모아서 평가해서 상을 드렸어요. 아 그런 것도 일찍이 없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데. 근데 사실 두 자치단체 다 상을 받으셨거든요. 네.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최우수상, 한쪽은 모범정책상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저희가 옛날식은 뭐 1등, 2등, 3등을 하거나 최우수상, 나머지 뭐 우수상, 가작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최우수상, 뭐 모범정책상, 무슨 뭐 자치정책상 뭐 이렇게 했더니요. 네. 그 지역에서는 다 그게 1등인 줄 아시고 실제로 또 굉장히 중요한 도전들이고 다 그러니까요. 성북은 1인 창조기업 공공주택 도전숙이라는 정책으로 네. 상을 받으셨고요. 시흥은 그야마 전국에서 유일했다고 하는데 상근 독임제 네. 말도 어려워요. 시민호민관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셨어요. 우선 도전숙 그것도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하나는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많습니다. 8개 대학이나 있고 그런데 서울이라는 게 특성상 사실 창업이나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1인 창조기업, 그러니까 창조적 인재들을 기르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지역에서 머물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면서 자기 인생을 그런 창조적 도전에 힘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일종의 산업 정책과 주거 정책을 결합한 직주 혼합형이라고 하죠. 직주훈합. 이게 이제 도시 이론으로 봐도요. 옛날에는 직주 분리가 도시 계획의 기본이었거든요. 네. 공장지대 왕창 만들고 도로 닦고 주거 지역 왕창 만들고 그렇죠. 상업지역 따로 별도로 만들고 이게 조닝을. 이제 옛날식 도시 계획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이런 게 중요해진 시기에는 직주 혼합형이 아주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전숙이라는 이름의 그런 이제 공공임대 주택을 만든 건데요. 이거 만들 때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LH공사나 SH공사, 서울하우징공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을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이 그해 당해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시범사업조로 가지게 되고 이 도전숙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대박이. 네, 대박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니까 결국 공공주택 특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인 창조기업이 아예 공급 대상에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공주택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복지 대상자. 1인 창조기업이 공공의 대상이 된 거에는 여기가 결정적인 그렇습니다. 기여가 됐네요. 그 사례로 이제 그걸 법을 만들게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LH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지역마다 네. 공급한다고 하는 청년주택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이 된 청년주택
그 공급 유형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된 것이죠. 이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면? 지금 2년에 2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에 1회 2년 연장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은 아마 창조 기업이니까 그 정도면 당신들이 좀 인큐베이팅,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이런 뜻이.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 사실이요. 네. 1인 창조기업하고 그 옆에 또 별도로 사실은 비슷한 유형입니다만 예술인 주택을 저희들이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아, 그거 참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정릉 쪽만 해도 한 50호 정도가 모여 사는데 정릉이 지금 성북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참. 거기에 재밌는 사실 최근에 6쌍이 새로 결혼을 했고요. 4쌍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청년들이 이제 주거가 안정이 되니까 그렇겠네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인생 설계를 장기적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주거 문제 해결, 특히 도심에 있어서 그러네요.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예술인 주택은 일반 공공주택과 달리 예술 활동을 하기 좋게 조금 디자인이 다릅니까? 맞습니다. 예. 그 디자인 할 어떤 포인트가 때부터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디자인 할 때부터 좀 용도라든지 네. 이런 걸 같이 이제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검토를 같아요. 하는데 남는 문제는 뭐냐면 네. LH 공사나 SH 공사의 업무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게 거기는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 주택 말고 예를 들면 뭐 10가구 중에 한 가구를 공용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예술 창작터라든지 메이커스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하는 거는 못하게 되겠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문제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과 이 결합해서 봤을 때 이 국토부와 국회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기획을 할 필요가 그건 잊어버리지 있다고 마시고요. 예. 갑자기 저희가 이제 자세를 바꿔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알겠습니다. 다음번 지방자치 정책으로 꼭 업무 지시사항으로 제가 내주십시오. 업무 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좀 살벌하니까 시장님 시민호민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니 우리가 뭐 민주당이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민선 5기, 6기, 민선 4기까지는 민주당 단체장들이 아주 드물게 됐고요. 네. 5기에 조금 됐는데 그때 86곳, 전국 226개 중에 86곳이 됐고 그다음 6기에는 조금 한두 개 덜 그렇죠. 됐어요. 네. 탈당이 있었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여지껏 예. 민주당이 많이 됐다고 해봤자 지방선거에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전국으로 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항상 그러네요. 지방선거에서 우리 백성 넘긴 적이 민주당이 없습니다. 예, 예. 기초로 늘 열세였거든요. 기초단체장이. 아. 근데 어쨌든 민선 5기, 6기에 그나마 우리 민주당 쪽 단체장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됐는데 잠깐만 말씀해 네. 주셨는데 광역단체장을 우리가 과반을 넘기는 거 중요한 건데 기초단체장이 한 번도 4분의 1을 못 넘겨봤다 이러면 예, 많이 됐을 때가 3분의 1 그렇죠. 정도. 저희가 정말 그거는 중요한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의 서울과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로 보면 저희들이 커버리지가 압도적인데 해서 그나마 예. 3분의 1에 가깝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장 문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당의 공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랑 다 연계가 돼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건 논외고요. 네. 민선 5기, 6기 보면은 뭐 식구들끼리 자아자찬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방자치 현장에서 여러 시군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그거는 정책과 제가 사업이 해드릴게요. 자화자찬 아니고 네. 민주연구원에서 이 지방자치 정책을 만들려고 외부 학자들을 많이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초청해서 와서가 아니라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기본 훨씬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시군구에서 했던 것이 광역행정이나 중앙행정이 와서 들여다보고 그거를 광역화하고 벤치마킹. 전국화한 사례들도 네. 계속 지금 나오고 예. 있고요. 예. 예. 고민관. 예. 호민관은 호민관 같은 경우도 사실 여전히 국민 시민의 그 인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으로부터 침해당하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그런 인권 문제를 행정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네.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도 설치하고 예. 했잖아요. 네. 근데 자치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ombudsman 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실천이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그럼 호민관은 일종의 ombudsman 같은 그렇죠. 것인 ombudsman 거군요. 제도 중에 어찌 보면은 가장 강력한 거죠. 독임제이기 때문에. 독임 호민관은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시흥의 호민관이다. 어떻게 선정되죠? 선정은 이제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행정으로부터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을 받는 구조로
했고 상근제로 한 거죠. 대부분 이제 ombudsman 제도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이혼의 방식으로 해서 근데 저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최근에도 왜 검찰 내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추문 같은 게 막 네. 터지는데 네. 그게 검찰 내에서 어디다 신고할 데가 없고 그렇습니다. 조직 내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반복이 되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구조화되는 감찰을 거예요. 한다고 해도 그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 예. 의회로부터도 행정으로부터도 독립돼 있다. 네, 네. 근데 저게 대단한 사실 결단일 수밖에 없는 게요. 저도 네. 해보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투명성이 높지만 어찌 보면 약간 질서 있게 약간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인데 저는 그래서 호민관의 도전 저 사례는 사실은 상당히 지켜보고 우리가 좀 계속 함께 고민해봐야 될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리상으로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가령 그걸로 설명할 때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화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있는데 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친 상근 독임 더구나 상당한 권한과 위상을 존중받는 호민관을 둔다는 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거냐 하는 고민도 있겠으나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예. 같고 초대 호민관이 임유라는 분이 그 우리가 이름 들어보고 아는 그분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셨나 본데 이렇게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예. 단행본 책을 내셨어요. 네. 그 경험을 가지고. 시장님을 독대한 후에 그러니까 호민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잘 안 되다가 시장님을 독대하셔서 뭔가 제도를 시장 전결로 바꾸고 나니까 호민관이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70~80%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청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돌이켜 보면 호민관이 전하는 민심, 그를 통해 올라오는 제안 이것이 전체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길 정말 내가 보기에 잘한 것 같다. 나의 부담을 떠나서 이런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3대 호민관인데 시간이 쌓이고 이러니까 이제 인권 전반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호민관. 해가고 네, 네.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일단 지방자치에서 어떤 조직과 기구에 관한 자율성이 워낙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요. 호민관 시장의 제도가 정치적 그렇겠네. 의지를 가지고 맞아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을 따름이지 일종의 시장 자문기구를 직제상으로는 감사 담당관실의 팀장으로밖에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현행 그러네요. 행자부 기준대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장도 똑같이 네. 감사관 밑에 팀장으로 있고 그러네요. 인권위원회를 대신에 꾸려서 우리나라 인권의 대표적인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계속 저한테 이제 자문하는 식으로 하되 이제 그게 압력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짜고 있는데 호민관의 도전도 그러니까 현행 굉장히 그 중요한 지방자치 조직에 관한 행자부의 그 법령과 기준이 거의 재량권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법령을 벗어나서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위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그리는 기구표상으로나 실제 말씀인지 작동하는 알았습니다. 과정에서는 현재로서는 온전히 기관장 시장의 의지로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하는 일이니까 공무원들이 심지어는 네가 뭔데 내가 당연히 나는 그렇겠죠. 법령과 조례에 또 정부 지침에 맞게 판단을 그렇죠. 행정처분을 한 건데 왜 당신이 개입하냐라고 심지어는 뭐 욕지거리를 한 사례까지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호민관님한테 보내는 문서는 반드시 시장 결재를 받고 보내라. 이미 호민관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 호민관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겠습니다 해서 네. 그랬던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두 분께 사실은 두 분이 펼친 대표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는 청년 주거, 또 하나는 호민관 제도. 근데 그거를 토론하다 보니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함의가 나오면서 사실은 지방자치 근본 문제로 가게 됐습니다. 뭐냐면 결국 청년 주거라는 어떤 문제가 현재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청년의 문제 또는 주거의 문제, 공공의 문제의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동시에 그러면서 그걸 실현하면서 아까 LH 얘기하셨지만 이거를 국가 정책으로까지도 갔는데 여전히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셨어요. 만약 자치에 조금 더 힘이 있다면 그런 걸 훨씬 빨리 고칠 수 있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동시에 호민관 제도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령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을 오로지 자치단체 장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하면 어찌 보면 오늘 현재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러나 잘하는 기초단체장들의 경우에는 그 능력과 정치적 의지에 의해서 잘할 수도 있으나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왜소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지금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를 들어 지방자치에 있어서 뭐 재정이 뭐가 문제다, 뭐 제도 뭘 바꿔야 돼, 이런 미세한 얘기들은, 뭐 미세하다기보다는 조금 비교적 많이 나온 얘기들은 안 하고 좀 색다른 것 쪽으로 좀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분권 개헌에 관련하는 것도 두 분 다 전국 단체의 무슨 장들도 맡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생 체험, 아까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생생한 근거인데 진짜 분권 개헌을 안 하니까 내가 기초단체장 하면서 이런 황당한 어려움이 있더라. 한 가지씩만 한번 생생 사례를 한번 줘보세요. 뭐가 우리가 진짜 이걸 안 고치면 현장에서 안 되나요? 느끼는 법령과 제도의 어떤 허점이라든가 네. 혹은 현실과 이렇게 어긋장 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나 국회에 많은 건의를 하거든요. 예. 시군구별로도 하지만 전국 네.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하고 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하고 네. 수없이 많은 건의를 합니다. 네. 근데 건의를 할 때 민원인처럼 일반 뭐 개별 민원인처럼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함께 법령, 법리 충분히 따지고 그렇죠. 법률 자문회사에 자문도 구하고 일반 시민이 판례도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하는 조사해보고 것과 좀 다르죠. 충분히 검토해보고 이거는 법령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서 그 다음에 또 시장 군수들끼리 모여서 그건 누구 동네 사정이지 이걸 일반 법에 담을 수 있냐 막 심지어는 그런 토론 치열하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걸러 가지고 건의를 해요. 네. 근데 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건의했던 사항을 제가 한번 쭉 모아놓고 분석을 해봤는데 3분의 1은 미회신입니다. 미회신? 예, 답을 안 줘요 아예. 우리가 보통 시민 개인의 네. 민원도 15일 이내에 답을 하게끔 민원 처리 규정대로 성실하게 답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3분의 1은요 수용 불가 딱 네 글자로 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일부 수용 혹은 장기 검토 과제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공무원들이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예. 공무원들이 장기 검토 과제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하고 장기 똑같거든요. 검토는 뭐.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그다음 여러 가지 법령들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한 건데 대답조차 안 해주면 그다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꼭 헌법이 고쳐지지 않고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과 기본 틀거리를 개별 법령을 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그렇네요. 헌법이 그 수준과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법령과 제도가 따라가는 건데 이런 건의에 대해서 반응조차 안 하면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법 소원이라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근거가 딸랑 두 조항밖에 없으니 네, 건의했다가 대답 안 해주면 딸랑. 저는 이제 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동 청소년 네.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동행 카드라 그래가지고 1인당 10만 원래는 당초에는 20만 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한 학기에 10만 원씩. 네. 그걸 가지고 자유학기제를 하니까 네. 이제 너희들이 자기 선택권에 기초해서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한 그 사용의 범위, 예를 들면 볼링을 네. 친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문화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네 인생 설계를 한번 자유롭게 해봐라. 네. 아주 멋진 사업이었어요. 네. 이걸 이제 전국 최초로 하려고 이제 여러 군데서 준비를 다 합해서 해놨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협의라는 거를 법제처 유권에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오케이를 중앙정부에서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협의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법제처에서까지 그냥 복지부 편을 들어주면서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지방정부에서 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1년간을 논쟁을 했는데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네. 지방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의 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걸 먼저 수행을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장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하거나 빠지는 것들, 예를 들면 뭐 경찰력 중에 좀 더 네.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다든지 소방을 좀 더 광역적 범위에서 한다든지 상수도를 좀 더 높은 범위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한다면 보충서라는 거는 기초가 알아서 다 하고 그렇죠. 정 못하는 것만 해줄게. 그렇습니다. 해라. 요런 뜻이 그게 이제 지방자치 지방자치 가장 기본 기본 원리인데. 원리고, 또 그게 우리나라 이 분권법에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원리를 도입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중앙집권적인 행태와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자신들의 방침에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절대적으로 탄압하고 오히려 거꾸로 망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하니까 정말로 저는 분노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뭐냐면 우리나라 최고 규범에 그래도 어느 정도 문패라도 박아놔야 그 밑에 법률이나 뭐 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뭐 헌법 소원이라도 한번 헌법재판소에다 해보고 이런 게 이제 되는 구조로 변하지 않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은 기초 광역 중앙 정부 이거를 상하관계 개념으로 그렇게 조문화되어 있지 네. 않지만 우리 헌법의 기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라는 것의 근본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이고 네. 다중정부론이거든요. 각기 다른 정부인 거거든요. 근데 도는 시군의 이 상급 행정기관이고 중앙정부는 광역의 상급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헌법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아무리 건의하고 논의를 해봐야 현실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아까 이제 네. 두 분 다 말씀이 정말 사실은 리얼 진짜 레알 스토리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기초 단체에서 이렇게 잘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중앙하고 협의해라. 그래 좋아 협의했어. 근데 협의라는 건 보통 얘기를 아예 하지 맞습니다. 말고 가지 말라 예, 예. 이런 뜻인데 협의했는데 사실상 동의 내지 허락을 안 받으면 그건 협의가 아니야. 해석까지 이렇게 하면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중앙정부가 그 기초단체와 이념이나 노선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는 네. 그런 네. 것인데 두 분이 그 생생 체험을 말씀하시면서 분노라는 표현도 쓰셨고 다 해놨는데 정말 답답하다는 표현도 쓰셨고 이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는 우리 시장 구청장님이 이러실진데 얼마나 사실은 자치가 갈 길이 멀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또 급 민주연구원 모드로 가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지난 20년간 기초단체에서 중앙에 이렇게 건의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은 미외신, 어떤 것들은 뭐 간단한 답, 어떤 것들은 그래 좀 생각해볼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한번 그간에 축적해서 건의했던 것들을 한번 모아서 검토를 해보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할 때 뭐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쌓인 규제가 있는데 이걸 다시 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역대 20년간 기초단체에서 나름 스터디를 해서 건의했던 것들을 한번 지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게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저희들이 네, 이제 네, 만드는 네. 게 그 회장이 지금 김윤식 시흥시장님이셔서요. 그거를 한번 체계적인 작업도 돼 있을 텐데 한 번 더 분류해봐서 네. 한번 의미가 그걸 있을 한번 것 같아요. 분류해 보시고요. 한번 연구원과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그야말로 기초단체에서 봤을 때 중앙에 건의했는데 정말 제대로 안 한 것들 이 실상도 알려야 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한편으로는 업무 부담이 지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 정부 네. 들어서서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정부는 법제처에 별도의 온라인 창구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그동안 일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것들, 법령 제도 개선 사항들을 한번 다 얘기해봐라 네.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취합이라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쨌든 이후 과정에 진전이네요. 대해서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중앙 엘리트 관료들의 이 저항이 여전히 그냥 듣기만 하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진지하게 그럼요, 별도의 온라인 창구까지 개설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거는 고맙더라고요. 민주공대가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즐겁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오늘부터는 실제 시간을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로 딱 끊도록 노력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질문들을 이제 자치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치에 대한 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은 다르게 공부하시고요. 오늘 생생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다른 질문 쪽으로 훅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이 다 정치도 오래 보셨고
직접 행정도 하셨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나왔지만 제가 2002년도에 겁없이 서울시장을 나와서 이명박 씨하고 붙었다가 이제 깨졌던 경험이 있는데 요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이명박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시는.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그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나요? 아 해요. 그럼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막히네요. 선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해보셨거나 선거를 한번 뛰어본 사람들은 그 관점에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편 예상, 한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 자,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록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경선은 시작되었습니다. 예. 관전평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한편은 관전평, 또 한편으로는 내가 경기도지사 후보라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라면 나는 이렇게 지금 갈 텐데,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현역이 있고 박원순 시장 다음에 모실 겁니다만 경기도지사는 현역은 없고 이제 우리 도전자들만 있잖아요. 아 저거 좀 아쉽다. 말씀 좀 해봐 주세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예. 우리 당에는 뭐 전해철, 이재명, 양기대 등등이 지금 이제 네. 사실상 의사 표명을 했잖아요. 네, 네. 그 경선 국면, 그 도전자들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가 후보라면. 저는 앞서서도 쭉 그런 기조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 선거도 네. 후보도 이제는 기초에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아까 우리 김영배 청장님 말씀처럼 네.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어보고 때로는 싸대기도 맞아보고 네. 예 이렇게 성장한 자원들이 광역단체장에 나서는 그런 좀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평소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작년 하반기 또 지금도 저는 양기대파입니다. 이러고 다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늘 상당히 중대 발언하시는데. 네. 예. 아, 옆 동네라고 시흥하고 광명이 붙었죠. 네, 네. 아, 이게 뭐 그런 너무 거를 지방자치 떠나서 지적인데. 현장에서 굴르고 훈련되고 교육된 사람이 그렇게 광역에도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풍경을 이제 우리가 좀 볼 때가 됐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저는 거기에 네. 연장선상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이제 뭐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서울도 로컬이거든요. 맞아요. 서울도 하나의 그렇죠. 지역이고. 예. 그래서 1,000만 시민이나 사는 서울이 그냥 대권으로 가는 일종의 거쳐가는 자리이거나 약간 스펙을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권 가는 징검다리로만 여겨지는 거는 그렇죠.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정말로 서울 시민으로서 웃고 울고 함께 서울 시민의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애썼던 경험이나 실적, 자기 고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 거쳐가는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이 선거가 있죠. 선거전이 진행이 되는 이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아.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 네. 것이고요. 중요한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 특히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서울에 대한 현장을 잘 모르는 경우가 과연 많죠.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되돌아봐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지함 성찰로부터 출발했을 때 치열한 공방도 펼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서울 경기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을 한 정권이기 네. 때문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직감하지 못하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 아까 제가 보기에는 주택하고 의료 문제 특히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우리 당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제가 보기에 솔루션을 만들어내야만이 특히나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집값 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의료도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이 양극화 속에 노령화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노인 의료비가 25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치 60몇 조 중에요. 네. 이게 한 10여 년 후에는 거의 3배로 간다는데 그렇죠. 일본의 이 경험을 보면 예방적 의료를 충분히 전혀 하지 예측 않고 가능하죠. 예. 완전히 사실은 민영 의료에 내버려진 이런 네.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네.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번 예. 지방선거가 우리 김인석 원장님께서 연속 집권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의 첫 어찌 보면 시험대고 출발점이 되려면 각 후보자들이 자기의 미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고 맞습니다. 진짜 이 시대와 우리 일반 국민들 그야말로 중요한 시민들의 말씀이네요. 삶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얼마나 역사가 퇴행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아주 뼈아프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 맞습니다. 쌓여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황골탈퇴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20년 정도는 집권을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국가 개조를 해야 되는 그 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짓는 그 분기점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좀 그렇죠.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위험한 도전적 질문. 만약 우리들이 또 두 분이 상대당 후보라면 지금 즉 자유한국당 또는 뭐 지금 이름이 애매한 당 지금 미래라고 아직 못 정하고 있는 쪽 후보라면 우리 쪽의 서울시장 내지는 서울시장 후보 또는 경기도지사 후보들에 대해서 가장 이것이 취약할 것 같다고 공격을 내가 한다면 우리가 항상 예방접종은 중요하거든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지만 요새 자유한국당이 민주공대를 본다고 하니까 그러나 뭘 공격하시겠습니까? 또는 그 공격이 꼭 우리가 진짜 약해서가 아니라 즉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를 후비고 들어올 것 같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생각해 해보고 보시고요.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지금 경기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전해철 의원님의 대결 구도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양기대 팔하시면서요. 급 양기대 시장 후보에 대한 지금 예. 충성심을 그렇게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양기대 시장님도 끝까지 선전해 주길 바라는데 네. 근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상대가 네.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경선 관리도 잘해야 되고 경선 네. 이후에도 정말 역량을 잘 통합시켜서 힘을 잘 승리하는 모아야 싸움을, 한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만약에 박원순 네. 시장님이 후보가 된다면 가장 이제 지적받을 수 있는 네. 게 결국에는 대권으로 가는 디딤돌로 그 문제가 서울시를 있겠네요. 활용하지 않느냐. 1년 지나면 일 안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을 이용하지 않겠냐. 뭐 이런 류의 공격이 제가 볼 때는 뭐 나오겠네요. 한편으로는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강남 집값에 대해서 네. 사실은 강남 쪽에 잘못된 정책을 썼지 않냐. 서울시가 개발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이런 시비가 나올 비판도 수 제가 있다. 볼 때 상당히 논란이 일만한 대목. 생각을 해놔야 되겠네요. 이고요. 미리.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장님한테 지난번에 잠깐 원장님 네.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뭐 이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제 예.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수도권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공조 문제라든지 대책에 대한 다른 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쟁점이 되겠네요. 예, 제가 볼 때 그것도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연장선에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가상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최근에 보면 자유한국당 보고 계신가요? 그 남경필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박원순 시장한테 싸움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상당히 영리한 것 같아요. 네, 경기도의 지사 후보가 아니라 수도권의 보수 대표처럼 하는 그런 지금 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당하기 전에는 주로 이재명 네. 시장하고 네. 논쟁을 하다가 입당을 하고 나서는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가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 중앙정부들이 다 일관되게 수도권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방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경기도에는 불만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아까 서울도 로컬이라 이러셨지만 서울 오래 살아본 사람은 살아보면
성북구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고 동네 가면 다 아직 시골이거든요. 동네는 동네예요. 서울 그냥. 안에서도 격차가 많이 격차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야 소위 얘기하는 개발과 발전의 욕구라는 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뉴타운도 그렇고 네. 자 그럴 때 만약에 야 이렇게 가지 말고 서울 경기 막 몽땅 해가지고 더 크게 묶고 더 규제 해제는 무슨 규제 해제냐 막 발전하자. 메가시티. 메가시티로 가고 막 발전하자. 그리고 지방도 각자 가는데 우리도 지방이야 이러면서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서울 경기에 사는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철학 또는 정말 국가 전체의 어떤 전략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진정한 미래 방향 이런 걸 놓고 볼 때 어떻게 대응하거나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아까 질문 상대당이 우리 경기도 지사 후보한테 가장 크게 공격할 거리가 뭐겠냐 이게 저는 잘 안 보이고요. 네. 근데 반대로 남경필 지사 난 이 양반에 대해서 도지사를 해본 양반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네. 정말 이 양반이야말로 오직 그냥 생각은 다음 대선뿐이고 뭔가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시티 만들자 네. 수도권을 서울도 만들자는 예, 예. 얘기도 그런 얘기를 조금 슬슬 있는 거죠. 근데 네. 이 자치 현장에서 네. 지역 경쟁력이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이 커지려면은 네. 각자 자기 지역이 가진 강점과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행정, 네. 잘 살려나가는 정책 이게 이제 지방자치라는 시스템이 가진 기능이고 역할이고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치가 되려면은 자치의 단위는 작을수록 좋거든요. 네. 지금 경기도 보자고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고요. 한강 이남과 이북, 거기 또 동쪽과 서쪽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도 전혀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분도 얘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오히려 네.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찾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특히 이 고단한 각박한 이 도회적인 도시적인 삶에 지쳐 있는 수도권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네. 어떻게 메가시티 얘기를 합니까? 네, 이제 나누어야 됩니다. 중요한 우리 쟁점이 될 총장님은- 수가 있을 텐데 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예방 주사를 사실은 뭐 만난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 양적 개발이나 이 자본 요소 투입형 덩치를 키우면서 부동산 값을 올리고 덩치를 점점 넓혀 나가는 일종의 메가시티 이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반대 추세가 아니다. 예, 네.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한 곳에 몰아서 몰빵하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카지노 자본주의를 부르고 있다는 게 지금 세계적 반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 현상도 요새는 장기 금융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네. 뭐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데 다만 여전히 개발의 욕구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욕망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을 휩쓸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올바른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아까 제기하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생각들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욕망의 정치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메가시티가 과 메가시티, 슈퍼 메가시티로 가는 아까 뭐 서울과 경기도를 다 엮어버려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광재 전 지사도 말씀하시는 이제 다들 이제 도시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도시 국가가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분권도 가려면 사실은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분야보다는 조금 더 경기도는 충분히 큽니다. 네. 서울도 충분히 큰데 예를 들어 다른 도의 경우를 남과 북으로 나눈 거를 각각 하는 것이 경제적 도시 그렇죠. 충분한가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광역화에 대한 문제까지를 다 포함하는 큰 틀과 그 큰 틀을 설명하는 속에서의 서울 경기의 방향 그 속에서 욕망의 정치가 아닌 발전 방향 이걸 종합적으로들 좀 고민을 그러니까 해봐야 2월 1일 날 지금 이제 제가 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인데 네. 대통령께 이제 그 균형발전 비전 보고회가 네.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신국토 전략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특성에 맞게 하면서도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건 인구 소멸론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콤팩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 네. 한 축과 네. 또 한 축으로는 조금 더 광역 경제권 키우자. 예, 그것도 국가 있지 전략상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강호축이라 그래서 강원도에서 호남을 연결하는 네. 그래서 경부산하고 해서 X축으로 국가 전략을 삼고 특히나 동북아 시대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해안을 엮어내는 새로운 어떤 동북아 전략에 기초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론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적인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대로 좀 그 논의와 예, 전개가 필요할 것 이 같습니다. 행정 권역을 더 크게 묶자라는 얘기는 질이 차원이 좀 다른 다른, 이야기이고요. 예, 그렇죠. 다른 취미가 다른 얘기인데 얘기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거라는 과정에서는 다른 것을 비논리적으로 엮어서 선동의 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미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가 아닌가 싶고요. 네. 한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진행하면서 드는 느낌은 지방자치 정말 알고 싶은가? 또는 지방자치 출마할 분들 혹시 뭘 준비하시는가 이럴 때 아주 레알 고민들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김에 혹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거나 또는 기초단체장은 의회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에게 제대로 일을 하려면 물론 당선되려면 필요한 팁도 있겠지만 당선되거나 일하는 데 필요한 팁을 한 가지씩만 한번 좀 간단하게 줘보실 수 있겠어요? 출마자, 저는- 출마 준비자를 위한 팁. 예, 저는 과학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도를 그려야 한다. 지도.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출마하시기 전에 정책 설문조사를 직접 하시라. 직접이라는 뜻은 뭔가 직접 후보자가 다니면서 직접.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그래서 그 팀을 직접 조직하고 직접 이끌어서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팀을 이왕이면 같이 짜서 발로 뛰는 정책 그렇습니다. 조사를 직접 해라. 인터뷰를 하고 통계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숫자가 아니고 의미거든요. 거기서 묻어나오는 함의가 뭘까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가장 중요한 말씀이네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아니고 그게 첫 번째. 의미다. 예. 통계는. 두 번째는 그거를 GIS 기법에 맞게 자기 지역구를 지도를 펼쳐놓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현재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찍어놓고 자기가 그리는 상을 다른 색깔로 찍고 그럼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실현 가능하고 속도와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약간의 감각적 구상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그림의 이제 저는 제가 처음 할 때 이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일종의 그런 걸 통해서 10분 동네 프로젝트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냈었는데 네. 어쨌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혀 팁이 안 될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팁이죠. 내가 왜 시장 하려고 하지? 내가 왜 시의원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한테 진지하게 묻고 그 답을 네. 스스로 정리해내면 그렇죠.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렇죠. 예, 마음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나 주위에서 이렇게 좀 잘 풀어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자신의 가슴이 뜨겁고 자신의 생각이 정돈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득표력 아니, 참 나오는 좋은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단답형 질문 한 두세 개만 간단하게 하면 아까 직주 통합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거고 최근에 저희 당의 시장 경선에 나온 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경릉당 또는 동사무소 또는 시장 또는 아주 짜투리 공원 그런 데가 앞으로 우리가 주거와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블루오션이 아닌가 남아있는 오아시스가 아닌가 네. 할 수 있는 데는 다 복합 건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네. 그럼요. 또 하나 100%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그 청와대 광장에 서라는 그림이 걸린 주인공 이목상 네. 화백 아실 네, 거예요. 네, 네. 이 자리에서 민주공대에서 뵀어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여전히 인프라적 사고에 있다. 그리고 그와 연동해서 뭐 얘기하냐면 예술에 대한 지원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는데 예술가들은 자존심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고 예술적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술가들을 주인으로 세워야 돼서 어떻게 자체장들의 재주는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예술적 마을 만들기를 해야 마을도
다 지각과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네. 그냥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이제는 개성을 가진 예술적 마을 만들기로 가야 되고 반드시 예술가들을 결합시켜야 된다. 주체로. 그 일리가 있는 지적인가요? 네. 100% 그것도 동의합니다. 꼭 저희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예술가들하고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과정에서 많이 협업을 합니다. 실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보면 아까 많이 경청하지만 실제로 답은 똑같다. 공무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부가 예.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 돈도 가장 많이 쓰겠다고 했던 도시재생. 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네. 이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원장님이 그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네. 그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고 아주 이제 디테일을 하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두 분을 포함해서 아주 잘 자치 행정을 마치시고 이제 불출마하시는 3선이 끝났거나 아니면 재선을 했는데 그만하겠다 하신 분들이 서울 경기만 해도 한 10여 분 돼요. 이외에도 뭐 노원의 김성환, 은편의 네, 김우영, 뭐 관악의 김만수. 유정필, 또 뭐 차성수, 부천의 김만수, 금천. 금천의 차성수, 광명의 양기대 또 하여간 몇 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당이 끌어안자라고 해서 이름을 민주자치 공공회의로 해서 이분들을 모시기로 했는데 예. 제가 두 분께도 부탁을 드렸고 처음에 민주자치 현인회의로 하기로 했다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야 이거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야? 네, 좀 거만스럽네요. 국민의 시대에 거만스럽다고 그래서 네. 목민회의로 하자는 얘기가 하는데 야 그건 또 너무 옛날 시간이야. 또 이래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목민회의가 차라리 조금은 낫다. 우선 해놓고 여쭤보자 이랬는데 민주자치 목민회의 정도면 괜찮은가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네. 이 희망제작소랑 목민간 있었죠. 클럽을 같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 목민 할 때도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맞아요. 어색한 게 목동이니까 뭐양 키우는 것 같아서. 뭘 키워요. 키우기는 우리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들인데 그래서 민주자치 목민이라는 말도 사실은 공복회의로 할까요? 예. 배고픈가? 민주공화제 체제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스스로를 목민간이라고 칭하는 것도 왠지 좀 저희가 그러면 어색해. 예. 그 현인도 그렇고 목민도 그렇고 더 좋은 개념을 찾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 민주자치 공공회의 하여간 두 분을 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구나. 그래서 지금 그 민주자치 공공회의의 멤버가 되실 분들을 다 모아서 혹은 서울 혹은 경기 혹은 전체가 이런 토론을 이렇게 좀 하면 생생한 아마 그것을 그냥 우리 출마자들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네. 예를 들어 서울 경기를 포함한 어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괜찮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해서 1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좀 주제를 가지고 네, 토론을 네. 하고 2부는 출마 예정자들하고 한번 같이 상호 좋을 것 토론을 같아요. 해서 뭐 공약을 내세우셨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래 보이는데요. 그걸 한번 해야 저래 되겠어요.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예. 급 또 업무 상황으로 또 우리 다음에 민주자치 제 발등을 찍고 있는데 워낙 우리 김영배 기획력 좋아요. 아니 저 여기는 부원장이지만 이제 민주자치 공공회의를 하면 그것도 이제 연구원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곧 저희가 또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네. 아까 이미 20년간 하신 건 이 부탁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죠. 공공회의를 해서 민주자치 이 회의를 해서 1부는 그간의 경험들을 좀 쏟아 놓고 2부에 출마할 분들이 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말 되나요 하는 거를 질문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컨설팅 해주면 대박이에요. 그걸 한번 하는 그거 것으로 먼저 토론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쟁점 사항들도 네. 굉장히 의미 있을 것 예, 같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해보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윤식 시장님은 어록을 많이 남기셨어요. 제가 아까 한 어록 뒤에도 뭐 싸대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았고 우리 또 김영배 청장님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 주셔서 오늘 참 소득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알고 싶으면 꼭 봐야 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공대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진짜 모여서 한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상당히 재밌겠네. 아까 재밌겠네요. 제기하신 문제 예를 들면 메가시티 같은 거는 네.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네. 할 수 있는 근데 주제. 아예 저는 뜨거운 논쟁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공론의 장에 이게 사실은 경기지사나 서울시장 정도 할 정도 되면 그걸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유혹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메가시티를 하더라도 새로운 논리가 필요한. 우리가 예. 진정한 어떤 그 개념을 바꿔서 새로운 논리 개발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게 담론이죠. 그러니까 예.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먹어버리니까 우리가 애국 사실은 그렇죠. 진짜 애국자는 우리인데 네.